자, 이어서 두 전직 원내대표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어디에 쓰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 대행이 연설을 했는데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요, 권한대행이 도착한 지 15분 후에야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대행 차례가 끝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가서 삿대질 또 고성을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항의하는 목소리가 좀 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부연해 주실까요? 아마 의장으로서는 정당을 떠나서 네. 사실 약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좀 도를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 지난번 그 사실 첫 번째 탄핵될 때 헌법재판관 국회 그 몫을 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그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 사실은 지금 중단됐지만 헌재 판단으로 지금 그 인용이 되면서 그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중단된 상태인데 엉뚱하게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권은 또 임명하겠다고 나서면서 네. 논란을 자초했다. 그리고 연이은 국회의 어떤 다수 의석을 통해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다수 의석을 통해서 한 헌법 그 법률안에 대해서 연이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권한대행이 너무 도를 지나치는 행태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도 저는 여러 차례 그 국회의장께 요청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당시 의장한테도 이거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몇 번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 김 의원님, 뭐 그 총리실 안팎에서 또 국민의 안팎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제 입법부 수장으로서 오늘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군기 잡는 딱 그 생각을 작정하고 오늘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마쳐지고 나면은 보통 총리가 이제 또 의장에게 인사하고 또 자리를 복귀하고 뭐 그걸 끝내요 그냥. 근데 시정 연설을 마치고 나자마자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는 예. 작정하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하면서 네. 한덕수 이제 대행에 대한 군기잡기를 한 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요 근래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이번 국회가 마쳐지고 나면은 아마 또 이달 말 정도에는 네네. 이제 권한 대행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 이제 뛰어들 그런 이제 민주당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꼽지 않은 거죠. 꼽지 않은 측면에서 특히 한덕수 대행의 요 근래의 행보가 이거는 조기 대선의 대권 행보로 이렇게 민주당은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당신의 지금 권한 대행이지만은 이제 헌재에서 당신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예. 이거는 위헌적인 판단이라 그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 출석 답변을 갖다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서 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네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 답변해라.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또 특검 의결한 거 특검 추천 의뢰해라. 예. 뭐 이런 정도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한 겁니다. 그 홍 의원님 지금 권한대행 신분의 시정 연설이 4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현 상황에서 필요했다. 혹은 대선 출마의 전초전이다.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뭐 그 못할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경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늘 시정 연설을 총리가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식 본 예산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에 그 통상 9월 초에 하는 본 예산 시정 연설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 시정 연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라기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그 영국 외신과의 그 인터뷰 과정에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노코멘트 또는 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또는 상당히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했을 때 당장 그 답변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으니까 네. 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NCND 정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갈 수 있는 생각이 제가 그냥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낫다. 네. 원래 이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정부를 국정을 운영해서 다음 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취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넘겨주는 게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저럴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직을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갖고 지금 시한을 끝날 때까지 시한 말 끝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입장을 좀 명확히 정하고 나서 시정 연설을 했으면 딱 좋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또 그 앞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당시 이제 총리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입장 정리를 갖다 명쾌하게 해버렸죠.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총리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 인용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지지세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방 이제 나는 대행으로서 네네. 이제 역할 내 책임 소명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뜻이 있는 분이었지만 예. 그때 야당의 또 정치적 공세에 5일 만에 대통령 파면 5일 만에 나는 불출마한다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대선 관리하면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리로서 뭐 국회 와서 늘 이 여의도 정치권과 총리로서 대정부 질의에 답변도 하고 또 책임도 지는 그런 지위에서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런 독단과 전행 또 폐단에 대해서 예. 너무나 자신이 빼지르게 느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려 전직 총리들처럼 그런 뭐 제한적인 생각이었으면 자기도 걱정이 없었을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이제 대통령 출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치적 소신을 나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그 뜻을 너무 오래 끌 필요 없다. 특히 국민의힘 이런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결심 가지고 예. 본인의 뜻에 의해서 대선의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막판 뭐 단일화를 위한 극적 뭐 그 대상에 자기는 밀려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인식되어질 필요는 적절하지 않다. 전혀 예.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40일 남겨두고 민주당은 경선 후보들은 오늘 텃밭인 호남행을 선택했는데요. 홍 의원님, 지금 후보들이 지금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이 호남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지지세를 좀 끌어올리게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선거 이 경선 특히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라는 걱정이 있나요,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워낙 그 이재명 후보의 예.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경선이라는 게 좀 그 엇비슷하거나 사실 1, 2위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엎치락뒤치락하고요. 예. 그러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좀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기도 합니다. 네거티브도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뭐 과거 뭐 어떤 때는 이제 금품도 막 살포하고 네네. 막 그런 경우 부작용도 생기기도 하는데 대신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 깨끗하게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선거 분위기는 조금 달아오르지 않는. 그러나 호남이 그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호남의 선거가 수도권하고 거의 연계돼 있어요. 결과가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서 지금 그 2, 3위를 하고 있는 두 김 후보가 의미 있는 성적을 내는 것은 다음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그 두 후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에 뭐 1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2등, 3등 정도를 노려보고 그것까지 그 호남에서 민심을 회복한다면 호남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가져온다면 저는 수도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두 김 후보가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1%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요, 두 번째 토론회 개헌 문제를 놓고요, 후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보고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이 뭐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제 정치적 경험으로서는 이 개헌 문제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나 총선 때 절대적 정치적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네네. 절대 개헌을 자기가 명확한 입장이나 답변을 내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다뤘듯이 왜 민주당 지금 현재 경선이 흥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이 대선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과거의 민주당 이제 경선 방식처럼 후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착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경선이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치열하게 하는 게 경선인데 네. 저게 무슨 경선이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간담회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건데 특히 이 개헌 문제 가지고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는 이 개헌 생각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죠. 네.
절대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개헌에 대한 의지가 물러갔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6월 3월 조기 대선에서 자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의 확신. 그런 대통령이 확신적으로 당선만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이 절대 권력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보들 간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요.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2일 첫 합의길 이후에 이틀 만이고요.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배경을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일단 예상 가능한 결론은 뭐 상고 기각이 돼서 무죄가 확정되는 것, 그리고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뭐 전례가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이례적으로 속행되면서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앞서서 열린 첫 합의 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일에서는 좀 본격적인 쟁점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전원합의체 특성상 40일 남은 대선까지 결론 도출이 좀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의 절차로서는 전원합의제에서 예. 이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자체가 네. 원래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열리기도 하고 굉장히 숙고하고, 또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에 갈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일정 기간,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을 소요하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4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네. 이것을 결론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과거 이제 서초동 쪽의 법조계의 중론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행보를 보면 좀 준비된 행보 같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바로 상고 이제 올라오자마자 그 회피했지 않습니까? 네네. 노태학 대법관 회피하고 나니까 바로 그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장이 직접 그렇게 하고, 그날 회의도 날짜를 바로 예. 잡고 또 이틀 후에 또 회의를 또 여는 걸 봐서는 나름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 숙려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에 일종의 그 논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사전 논의가. 네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대선 유력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현재 그 전체 그 득표율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결정을 소부에서 몇 명이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책임을 다 떠안자.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야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무죄,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반발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상고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보수층과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또 만약에 그 원안이 또 이제 파기환송돼서 2심으로 다시 유죄 형태로 내려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건 사실상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비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그런데 지금 결론 도출,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 요거 하나 좀 볼게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공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해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설상 영역이고 예. 몫이죠. 뭐 정치인들은 이미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나름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은 헌법 84조의 그 뭐 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예외적인 측면에서 행사 재판도 포함된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거지만 민주당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수사, 검찰, 기소 또 재판 모든 걸 포함한다,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신속한 이게 선고 기일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 극우 뭐 유튜버들은 또 이걸 보수 우파 진영의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전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맞지 않다. 판단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뭐 그 재판관들의 이념적 그런 성향 가지고 우리 보수 진영 뭐 재판관들은 누군데
그래서 뭐 4대4 내지는 5대3으로 기각 내지는 뭐 각하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대법원에서도 이게 일정을 좀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이 633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좀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끔 대법원에서 지금 단둘이하는 차원이지 이걸 뭐 다시 파기환송이나 또 파기 자판을 통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직을 날릴 만한 네. 그런 선거 결정을 기대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지만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진영에게 여기 너무 크게 기대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지나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심지어 우리 예. 당내 지금 현재 8명 후보 중에서 4명 1차 경선 결과를 내는데 그 특정 후보가 탈락하고 나니까 또 여기에도 부정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더 이상 보수가 그런 형편없는 판단과 그런 논란에 휩쓸리는 걸 저는 이거부터 우리는 예. 쇄신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냉정한 말씀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국민의힘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들 맞수 토론, 그러니까 1대1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맞수 토론이고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뭘까? 지금 대진표는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대 김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의 관전 포인트 또 어떤 조가 제일 재미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내일 25일 하는 예.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 간에 워낙 이제 홍 후보께서 이제 대구시장 시절에 한동훈 당 대표 시절이나 또 비대위원장 때부터 집요하게 그냥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두 사람 간에 맺힌 원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그걸 다 이제 토론해내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흥행이 보증된 수표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 요 근래 홍 시장이 상당히 좀 유연한 모습을 또 가져가면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또 화답을 해주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서로 맞서 지정 토론자로 서로 지정을 해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쉽게 말하면은 적대적 감정 속에서 제대로 싸울 것이라는 그런 건데 즉 그 말은 이제 가장 큰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최종 파이널 후보도 자기 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홍 의원님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저희가 조금 나눠봤는데 지금 한대행의 무소속 출마 내지는 단일화에 좀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일부 경선 주자들의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류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다 입장을 바꿨죠. 예. 특히 가장 부정적이었던 두 사람이 홍준표 후보하고 예. 한동훈 후보를 바꿨고요. 안철수 후보만 지금 약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전에 사실은 어제 오전이었죠. 어제 오전에 부정적이었다 오후에 입장을 바꾸거든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유인즉슨 뭐냐? 지금 국민의힘 유권자, 그러니까 당원 또는 이번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일반 여론의 상당수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염두에 둔 지지자들이 있는 거죠. 자칫하면 단일화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배제하는 입장을 너무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거꾸로 그 층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당내 경선에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좀 재밌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해요. 보이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최종 2강에 가기 위해서 서로 간의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아마 특히 중요한 김문수 후보의 상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갖고 있는 생각인 한덕수 차출론을 본인들도 거부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기류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인 윤모 씨가 2022년에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 브랜드의 6천만 원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에게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이 선물 관련한 기록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그해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가 그해 6월에 윤 전 대통령과 첫 해외 순방을 가서 스페인 재외동포 만찬회에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타나서 당시 화제가 좀 됐었는데, 이 목걸이가 6천만 원대로 당시 재산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저런 구체적인 내용들, 검찰 수사 예. 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입장에서는 웬만큼 현재 특히 통일교 윤 그 세계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네. 구체적인 건진법사에게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당시 이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고가 이제 선물을 제공했다는 그런 이제 국민적 의혹을 벌써 이제 이 프레즘이 써버렸죠. 네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맹맹백백하게,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이제는 자연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담도 검찰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조기 대선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당 후보로 기정사실로 해도 그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검찰이 정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런 고가 이제 목걸이 선물 의혹까지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네. 검찰이 벌써 이제 웬만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하고 거고. 있다. 네. 그렇다면은 저 내용은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계속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제 기사되고 보도가 돼서 국민 정서는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 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13 비상계엄 때문에 만들어진 조기 대선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프레임 자체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좋은 거리로 저거는 이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픈 대목이니까 주저없이 검찰에서도 말 수사한 게 있다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이걸 더 이상 시간 걸고 쪼개묶기식으로 쪼개묶기식으로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행위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네. 강하게 질러야죠. 다른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요 또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매의 현금 5만 원권 묶음을 발견해서 압수수색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쌓여 있고, 이 비닐에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도 적혀 있는데, 이 해당 날짜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형태의 돈 뭉치라고 하던데, 검찰은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기업 임원과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도 수백 장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전 씨가 2022년 대선 직후에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그러면 전 씨가 이른바 정치부로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우리가 윤 대통령 집권 초기에 농담 나왔던 게 검사 위에 법사, 법사 위에 여사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진법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사들의 역할이 특히 김건희 여사하고 연계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고, 아마 그 후폭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다발은요.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지 않는 돈다발이에요. 기관 간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저거는 최소한 공직에 있는, 그러니까 저런 돈다발을
받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걸 받아서 법사한테 전달한 거죠. 그런 위조가 측면에서- 아닌 이상. 예. 네네.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 저거는 수사하면은 금방 찾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돈다발이 나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안 때문에.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인사비리, 그다음에 부정부패, 거기에 이제 그 인사청탁의 대상자가 누구냐? 한번 추정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 후 3년 5개월 만인데 민당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보복성에 대한 기소다라는 입장인데 두 분 의견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아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정치인이나 국민 일반 누구든 간에 뭐 법을 위반하고 잘못이 있다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해서 예를 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대략 3년 5개월이라는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3년 5개월 끌 수사 내용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이렇게 자신들 캐비넷 속에 들고 있다가 이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돼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검찰 내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3년 5개월 끌은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종결하고 마무리하는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게 검찰인데 이게. 넘지 못할 선이 어디 있느냐, 홍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도 또 현직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사실관계를 보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3년 5개월을 끌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검찰이 하고 기소나 이런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그러니까 그 제대로 수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 수사는 제가 보기엔 6개월 내에 그 기소할지 말지를 결론 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3년이 넘게 지금 끌고 간 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까지 원내 정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한국 정치의 미래는 이라는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출연을 제안했지만 후보 측의 경선 일정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정견을 듣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